예, 그 제가 발표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통합 러시아의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러시아의 국민들이 지난 12년간에 걸친 통치권 세력의 국정 전반을 평가하려고 했던 그 투표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3개월간이라고 하는 짧은 심지어 3개월이 아니죠.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죠. 한 3개월, 2, 3개월 정도의 이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발표 때는 자세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95, 6년 선거를 떠올렸습니다. 95, 6년 선거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옐친이 바로 아주 급진적인 시장 자유화라든가, 그러니까 복합적인 체제 전환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많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이 총선에서 유권자는 아주 냉혹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집권 권력자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으로 확 접어들어가는데 옐친은 당시에 서방에서도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집권이 불가능하다. 당시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던 주가노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주가노프의 당선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서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선 자체가 위협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2차 결선 투표를 갔습니다. 1차 투표 때 이 두 후보자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한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차 투표 때 옐친이 이 상황을 뒤집고 결국 당선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하나의 모티브를 얻었던 것은 뭐냐면 옐친이 가장 강력하게 구사했던 전략이 바로 선거 이슈 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건 경제적인 어떤 전략하고 정치적인 것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유권자에게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 국민들은 처음에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을 했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 또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푸틴은 다른 부분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선거에 승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쨌든 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많이 찍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이신 복지 성장 부분에 대한 과제를 스스로 제시하고 공약도 내세웠는데 결국 푸틴이 이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현실적 공약도 많이 내놓았고 또 러시아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들이고, 근데 아까 뭐 김성훈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러시아의 경제 성장의 속도가 이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푸틴 집권 말기에 가면 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정치 개혁이라든가 정치적인 구도 자체도 좀 많이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했을 때 푸틴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아니면 그것을 혜택받은 국민이라고 봤을 때는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좀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 문제는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복지냐 성장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놔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푸틴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한데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도 나오는 서방의 의견을 고려해서 봤을 때 서방의 거의 대부분 의견은 과거의 회귀가 더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푸틴의 모습에서 그가 얘기했던 이렇게 밝은 모습보다는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로 간다는 그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의 반대이냐라고 제가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전에는 어떤 올리가르키라는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있었다면 또 다른 형태의 그 모습이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푸틴이 생각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 확대 정책은
결국 러시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게 먹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러면 거꾸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상대방의 옆에 국가들은 어떨 것인가? 사실은 그 상대방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도 커다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상당히 러시아 측면에서 좀 퍼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가 이 결속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시금 얘기는 항상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축적된 자본금을 과연 이 기간 안에 푸틴이 생각하는 것만큼 축적이 된다면 양쪽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되겠지만 안 된다면 다시금 적어도 6년을 넘지 못하는 기간이 되더라도 그 6년 안에는 더 강력한 경제 체제를 구사한 국가의 힘이 시장에 개입한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경제적 정치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정말 애정나는 지금 경계선이 정말 애매합니다. 자기가 수능이 엄청 나아지기 때문에 푸틴에게 투표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만 푸틴을 투표했다면 역시 경제적인 그런데 이 빈부격차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내가 가난한가를 사회적인 이 구조나 환경 문제로 생각하면 그건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동영상을 12동영상을 보니까 혼란하고 많이 안 들리는 가운데 많이 나오고 많이 들리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 부제스가 못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푸틴 볼 하는 말이에요. 이 푸틴 볼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래서 푸틴에게 투표를 안 하고 또 시위를 한다면 그건 어떤 가정 표시겠는가? 그 정치화된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 불만이 이미 해석을 한 겁니다. 경제적인 현상을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이 세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닌가? 러시아 부제스보는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더 나아간 거죠. 이 투명한 사회가 되고 이 사회가 그 민주적인 절차와 그 내용을 일정 정도 존중해야 흡지가 돼야 이 모든 푸틴 보호를 하는 문제도 없어지고 이 부패도 없어지고 잘 될 것이다. 이미 이건 정치적인 스탠스고 포스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의 유라시아 연합을 과연 그 국가들이 하려고 하는 그 유인이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들도 다 지적하고 있으면서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소비에트 중앙처럼 원조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저께 모스크바 방문하고 돌아갔던 키르기스탄 알마즈베 아탄바예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대해서 엄청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렇게 했어요. 모스크바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앙탈을 부린 거죠. 모스크바가 봐줍니다. 그 정도. 왜 돈을 원조한다고 하던 칸바라 도안 수립발전소 공사하고 이제 합해서 21억 5천만 달러 준비했는데 3억 5천만 하고 왜 안 주느냐? 모스크바가 큰 쓴 거거든요. 3억 5천만이 그 작은 돈입니까? 근데 바퀴가 그런 걸 한국 써버렸다고. 면세서도 제대로 없어요. 이제 모스크바가 더 이상 돈을 안 주죠. 그리고 이번에 가서 또 돈 달라 하니까 모스크바가 거절한 겁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테일은 생략하고 어쨌든 크렘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우리가 칸트 공군기지 쓰고 있는 2,500만 달러를 지금 안 내놓는다고 그렇게 암탈을 부리는데 지금 니네들이 우리한테 지고 있는 빚이 5억 달러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크렘린이 말했습니다.